우리가 저녁에 마시는 와인부터 아침에 세수할 때 쓰는 비누까지 사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는 동물의 흔적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 논의는요, 결코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비하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방식 그 자체와 아주 팽팽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거죠. 플로랑스 부르가가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이렇습니다.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딱 두 개의 아주 엄격한 상자로 나누어서 강제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 아니면 물건이죠. 법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권리를 가진 주체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소유될 수 있는 객체, 즉 재산일 뿐입니다. 그 중간지대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냉혹할 만큼 단순 명료한 분류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법이 작동하는 참 묘한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은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 아니거든요. 불어로는 르꼼시, 즉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작동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은 살아 숨쉬는 동물을 마치 생명 없는 물건인 것처럼 완벽하게 취급하는 분리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생물학적인 현실을 상업적인 목적에 맞게 구부려버리는 고도의 의도적인 법적 허구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 부분이 프랑스 민법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모순인데요. 2015년에 프랑스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이 고통도 느끼고 감정도 있는 지각 능력을 갖춘 생명체라는 생물학적 현실을 마침내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적 지위는 바꾸지 않았어요. 동물은 여전히 재산의 통제를 받습니다. 생명이 있고 느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꼼짝없이 물건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완벽한 역설이 탄생해버린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구체적인 법적 장치 때문에 동물이 계속 물건으로 묶여 있는 걸까요? 바로 동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동산이란 스스로 움직이거나 외부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재산을 뜻하거든요. 바로 이 건조하고도 기계적인 법적 전문 용어 하나 때문에 지각 능력이 있는 동물이 우리가 이사할 때 옮기는 가구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완벽하게 똑같은 법적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흔히들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동물도 선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냐고 묻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권 옹호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다릅니다. 이들은 고문받지 않고 살아갈 기본권을 말하는 거지 성인 인간만이 누리는 인간 고유의 권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철학적 차이를 선명하게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권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기본권을 갖기 위해서 침팬지나 인간처럼 고도로 발달한 지능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각 능력,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1인칭 주인공으로서 겪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에 기본권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양도 가능한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1685년에 나온 핵인법전은 노예화된 인간을 스스로 움직이는 재산, 즉 동산으로 명시했죠. 이어서 1804년 프랑스 민법은 똑같은 동산이라는 뼈대를 동물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특정 생명체를 통제하기 위해 동일한 법적 틀이 어떻게 반복되어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법적으로 누군가의 재산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소름 돋는 본질은 사용 처분권, 라틴어로는 아부수스라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대상이 생명을 가진 재산이라면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죠. 법의 시선에서 볼 때 완벽한 통제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예화된 인간과 현재의 동물 둘 다 주요 법적 범주가 동산으로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궁극적인 처분권을 갖는다는 것도 같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양쪽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 앞에서의 잔인한 학대는 처벌하도록 조금씩 개혁되었지만 밑바탕에 깔려있는 재산이라는 근본적인 법적 지위 자체는 끝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법학의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법에서 말하는 사람,
즉 법적 인격체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학적 종만을 뜻한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라르 랑클로드의 인용구를 보시면 법에서의 사람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순수한 구성물이자 관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믿기로 한다면 그 누구라도 사람이라는 법적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뜻입니다.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유명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 아르헨티나의 침팬지 세실리아 팔레인데요. 한 재판부가 침팬지를 위한 인신보호 영장을 심리한 끝에 세실리아를 법적으로 권리가 있는 비인간 인격체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유연한 법적 개념 덕분에 세실리아는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실제 보호구역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죠. 그래서 옹호자들이 제안하는 법적 해결책은 꽤 우아하고 현실적입니다. 법을 지탱해온 사람과 물건이라는 뿌리 깊은 이분법 구조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자는 게 아닙니다. 그 구조는 그대로 두되 지각 있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정하고 기존의 사람이라는 유연한 상자 크기를 살짝 더 넓혀서 그 안에 비인간 인격체를 새롭게 포함시키자는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인간만의 전유물이었던 법적 인격체라는 이 유연한 허구의 상자가 언젠가는 눈앞의 생물학적 현실과 낡은 법적 잣대 사이에 그 깊은 간극을 완전히 메워버릴 만큼 넓어질 수 있을까요? 법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과 맺게 될 관계의 방향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